예, 안녕하십니까. 도안러닝센터 원장 주혜란입니다. 도안러닝센터 원장 주혜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부모 교육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인문학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고찰, 난 잘 살고 있나? 나 방향을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 한 번 정도는 체크아웃을 해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문학과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저의 짧은 식견과 견해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안러닝센터 원장 주혜란이고요. 20년 이상 교육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어머님과 아버님들과 아이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 인문학과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 발명의 시대에서 이제 혁신의 시대로, 그리고 이미지 사회와 인문학, 인문학적 소양의 필요성, 그리고 21세기는 이미지 메이킹 시대, 인문학적 접근의 용이성, 이란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문학이란 인간의 조건, 즉 인간다움의 특징, 인간의 삶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뭐 너무 사전적인 의미 같죠. 사전에 찾아보면 혹은 컴퓨터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저렇게 딱딱하게 인문학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인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인문학이 뭐냐? 인간에 대한 고민과 고찰을 같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는 학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기초 3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어원은 휴머니스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다움이죠. 그래서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문명이 발달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쯤에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체크아웃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인문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간학으로도 명칭이 되고 있고요. 인문학은 젖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젖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을 쳐다본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내 인생을 열심히 노를 젓고 살아있는데 어느 날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거죠. 나는 별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나 항해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 김상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문학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저희한테 희망을 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들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사신 위대한 성현들의 지혜를 훔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소크라테스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부터 너무나도 생각하는 갈대다부터 다양한 그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은 우리 조상님들의 경험의 지혜를 훔치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노를 잘 젓고 있나? 라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봤는데 나는 대서양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니 내가 인도양으로 가고 있더라. 내가 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니 내가 홍해로 가고 있더라. 해서 우리가 노를 저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젓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돌려야 되고 다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콕 와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인문학이 엄청나게 거창하고 뭔가 엄청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김상근 교수님의 강의 내용처럼 노를 젓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노를 저어 잘못 나갔을 때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GPS 역할을 해주는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김상근 교수님께서 단테 신곡을 강연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삶에서 내가 제대로 들어있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다면 네가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거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네가 잘 살고 있다고 네 스스로가 너를 확신하고 너의 별을 잘 따라가면 너는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테 신곡 지옥 15곡에 있는 것을 우리 김상근 교수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너무 좋은 단테의 한 구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들 공감하시나요? 내가 잘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별을 잘 따라간다면 나는 실패 없이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거라고 단테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을 얘기하면 딱 두 명을 얘기한대요. 근대 세계는요,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단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맞아? 나 자식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나 직장 생활은 문제 없는 거야? 나 사회생활은 문제 없는 거야? 라고 고민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별을, 나의 마음을 따라서 제대로 간다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단테의 신곡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잘 아시죠, 어머니, 아버님들. 데카르트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저는 데카르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어렵기도 해서 제가 이분의 책을 다 읽었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인문학 관련된 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훌륭한 정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수는 없어요. 공자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맹자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분들이 경험하신, 그분들이 체험하신 것들이 그대로 책에 전달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 훌륭한 분을 소환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몇 세기 수십 년 전에, 수십 세기 전에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현대로 소환해 오는 것이 인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아웃 해보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바꿔서, 축을 바꿔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데카르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 왼쪽에 사진 잘 보이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애플의 기술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크라테스랑 어떻게 점심을 먹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점심을 함께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애플의 기술을 바꿔버리겠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거, 그들과 소통한다는 거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감과 통찰력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어머니들도 알다시피 대학을 중퇴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전공 과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청강을 다녔는데 그때 서체하는 그 공부, 글씨를 이쁘게 쓰는 이런 서체를 하는 청강을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글씨체에 대해서 어떤 심미적인 것, 예술적인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에 자기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할 때 그 대학에서 청강했던 그 서체, 타이포그래피를 잠시 동안 배웠던 그것이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티브 잡스 하면 엄청나게 뭐 기계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IT 쪽에서 컴퓨터 공학을 했다거나 뭐 메카트로닉을 했거나 뭐 컴퓨터 공학을 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서체를 공부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불교에 심취하셔서 자기에 대한 고찰, 인간에 대한 고찰,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많이 깊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현대의 기술은,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애플이 탄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탄생은 단순히 기술과학이 나온 산물이 아니라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 애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없이는 정말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냉장고도 발견했을 거고요. 발명했을 거고요. 자동차도 발명했을 거고요. 비행기도 발명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과학기술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명됐다고 생각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우리 마크 주커버그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오너.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 라틴 소설을 원전으로 읽는 것이 취미라고 했어요. 스티브 잡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커버그도요. 엄청나게 고전을 좋아하고요. 엄청나게 책을 가까이 하고요. 이렇게 IT 기업의 최고봉인데도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IT 쪽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공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고전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커버거는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것을 취미로 갖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IBM 잘 아시죠? 그 IBM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고 기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라. 시험 문제예요. IBM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문제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IBM은 그럼 뭘까요? 내가 컴퓨터, 내가 인공지능, 내가 클라우드, 내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IBM 컴퓨터 관련된 쪽에 내가 갔는데 아니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고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특히 IBM은 더 생각하는 걸 중요시하고요. 더 사유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100년이 넘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고민과 고찰,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고찰 없이는 좋은 제품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20대, 30대, 40대까지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우리가 이러잖아요. 철학과 나오면 배고프다, 국문학과 나오면 배고프다 해서 많은 인문학과의 관련 학과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거의 미달됩니다. 그러나 그 인문학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40을 훌쩍 넘고 50을 넘어 달려갈 때 그때 갑자기 허무한 거죠. 아이들은 다 떠나버리고 녀석들은 다 내 곁에 없고 나는 20년, 나는 혹은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나 잘 살고 있나? 나 인생이 뭐지? 라고 그때 많이들 우리가 인문학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찾는 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이 다변화하고 급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인간과 기계가 더 가까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문 고전과 인문학을 접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제가 서두에는 이렇게 유명하신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IBM이라든가 뭐 페북의 오너들은 이과 계통의 전문직을 갖고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들은 인문학을 가까이 하고 고전을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대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미래를 받아들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였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업을 하는 시대였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이 알파 세대가 살아나갈 세대는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점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어머니들은 가까운 햄버거 가게라든가 피자 가게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길게는 10년 후에는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부터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과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지각병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각병 운동 안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기계와 기계가 서로 경쟁하는 세상에 공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9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9가지 기술은 2021년도 세계 미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특집판이라서 올해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매년 세계 미래 보고서는 매년 출간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이 책을 구매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신다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더 많이 진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8월 28일 날 우리 그 테슬라의 오너 CEO 일론 머스크가 돼지의 머리에 칩을 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어머니 핸드폰 이게 다 구형 쓰고 새거할 때 그 칩 빼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메모리 칩을 돼지 머리 칩에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돼지 머리에 이식을 할 거야? 이 앨런 머스크는 뭐라냐면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의 머리에 이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인간이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칩을 사람의 머릿속에 장착시켜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은 2035년만 되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우리 뇌가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될 거다.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된다면 뭐 이미 말은 다 끝난 거네요, 어머니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쓰고 외우는 거, 지식을 주입하는 거, 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건 기계가 다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은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입니다. 엔지니어 이사이신데 현대의 에디슨이라고도 불리시는 분이고요. 샌디사이저를 발명하신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이자 과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한 얘기 중에 또 제가 조금 충격받은 게 뭐냐면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오는데, 특이점이 뭐냐? 인간의 유전적인 한계를 과학기술이 기계가 뛰어넘는 세상이 오는데 그게 204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에는 인간의 유전적인 한계를 과학기술이 기계가 뛰어넘어서 상상도 못하는 정말 영화 터미네이터나 또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실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인공지능,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뭐 어머니들도 알고 계시죠? 2016년에 우리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결할 때 모두들 알파고의 우승을 장담했었죠. 그런데 어땠어요? 알파고가 보라는 듯이 4대1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픈 AI라고 하는 2019년도에 이 로봇도 AI도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7년에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의 형입니다. 알파고를 상대로 알파고 제로가 바둑에서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알파고를. 얘는 알파고보다 1000배, 100배, 1000배 더
엄청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얘네들은 바둑에서 알파고는 그 많은 기보를 다 주입을 해서 스스로 공부했지만 얘는 까만 건 흑이야, 하얀 건 백이야. 바둑 놓는 방법밖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72시간 만에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똑똑한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의 판도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술의 영역도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 그림이 낙찰됐는데 이거 당연히 누가 그렸어? 야, 이거 너무 훌륭하다. 이 그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어머니들도 가끔 뭐 인터넷에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뭐 고흐의 밤을 뭐 별을 해는 밤 이런 그림, 뭐 모나리자 이런 거 정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하고 실제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인공지능이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합니다. 자, 초현실 로봇 또 사만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나나이트라고 하는 에릭 슬레이서는 뭐냐 하면 얘는 나노 기술이에요. 나노. 엄청난 입자로 제가 예전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나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 인간의 엄청난 혁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입자가 쉽게 말하면 몸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이고 내 유전자가 어떤지를 다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병도 인간의 수명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은 앞으로 인류 혁명에 엄청난 혁명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더 대박이에요. 저는 작년에 부모 교육을 할 때 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에디팅 휴머니티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크리스퍼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근간을 바꾼다고 합니다. 유전자를 재배열하고 재편집해서 이제는 슈퍼베이비가 탄생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 이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가 2020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머리색이 금발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이가 100m를 5초에 달렸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고 싶어. 우리 딸이 눈이 엄청 좋아서 3.0이었으면 좋겠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대머리인데 우리 아이가 대머리가 될 유전자가 있어? 아니야? 다 바꿀 수, 인간의 근간을 다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크리스퍼 유전자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이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하는, 편집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데, 이제 이게 인류의 어떤 윤리 문제나 도덕 문제하고 법의 문제랑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과연 과학기술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과학기술을 윤리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제한이 돼 있지만 이 엄청난 미래에는 실제 정말 저런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1865년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는 미국이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영국이 먼저 만들었는데 영국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마차가 위협에 빠지게 되고 마차 시장이 많이 축소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6km, 30km 이상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달릴 때는 그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앞을 지나가요. 앞을 지나가면 그 뒤에 자동차가 따라갔습니다. 자동차가 가속하지 말고 자동차가 마차를 위협하면 안 되고 자동차는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법이 붉은 깃발법이에요. 30년 동안 그 붉은 깃발법을 영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기술을 법으로 막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30년 후에는 그 법을 폐지했지만 미국하고 독일이 자동차가 훨씬 발전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윤리적인 문제에 막혀서 유전자의 인간의 근간을 바꿔서 원하는 아이를 만들 수 없지만 이미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인문학이 필요한 거고 인간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미국 분이고요. 한 분은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들이 프라임 에디터라고 해서 차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렵지 않대요. 어렵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그 난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놀라워요. 냉동인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뭐냐면 제가 199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데몰리션 맨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예요. SF 영화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실베스터 스탈론입니다. 이 사람이 로키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냉동인간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그 냉동인간이 1993년도 영화에 나왔어요. 근데 실제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냉동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알코르라고 하는 생명연장재단에서 또 러시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과 러시아가 이 냉동인간 시장에 엄청난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현재 2017년 4월까지 냉동된 수가 352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상과학에서나 제가 93년도 데몰리션 맨에서 봤던 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을 기반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에 2018년에 노모 한 분을 냉동했다고 합니다. 해동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해동 기술이 발달이 되면 이제 인간은 죽지 않고 평생 불로 장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비싼데 뇌만 또 따로 냉동시키면서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페리스 힐튼이 살아서 냉동해달라고 했고 보험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해동 기술이 생겨난다면 정말 한 50년 후에 깨어난다면 무시무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에요. 마음도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칩을 심듯이 다 연결이 돼서 인간의 의식을 데이터를 통해서 업로드 시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9번째 기술이 뭘까요? 이제는 의사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뭘 먹고 싶어? 알아서 다 인공지능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내가 알아서 다 모든 걸 다 우리 인공지능이 결정해 줄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인공지능이 다 어느 학교 보내야지 다 모든 결정을 사람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어머니들도 이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뭘 예전에 뭐 치마를 하나 샀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뭐 쇼핑을 하러 가려면 계속 치마와 관련된 것들이 나한테만 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털렸대요. 카카오톡, 페북, 인스타 이런 SNS가 다 우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가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입고 싶은지까지 다 아는 그런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플러스 더 진화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동인간이 있는 세상이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2030년만 되면 기계와 기계가 경쟁을 하고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유전적인 한계를 과학기술이 넘어서 인간보다 기계가 더 발달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늙어서 우리는 뭐 그냥 그동안 잘 살았다 치지만 알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AI하고 기계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난 기계 못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난 기계 못 만지는데 기계를 배워야 되나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는 되겠죠. 그렇지만 기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알파고 지로처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24시간 공부만 하는 애들을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생각해야 돼요. 띵크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복사하고 모방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혁신하고 기계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이터치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장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인문학은 사람다움을 강조하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이 냉동인간, 기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이 세상, 앞으로 세상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기계를 꼭 이겨야 된다. 넌 기계보다 똑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기계가 못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기계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서 기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계한테 제어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아티스트 인공지능이 나왔다 치지만 우리 기계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터치해줄 만큼 그 정도로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야, 너 코딩해. 야, 너 지금 빨리 컴퓨터학과 가야 돼. 너 기계 못 만지면 앞으로 추진 못해. 어? 이게 아니라 더 그럴수록 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하게 기계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과 마음을 터치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디슨은 뭐 하는 걸 발명했죠.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세운 유명한 미국의 백색 가전 회사인데, 자, 20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발명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편립에서 모든 것이 발명의 시대였다면 사실은 21세기는 발명보다는 저는 혁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발명인가요? 아닙니다. 전화기와 컴퓨터가 하나로 융합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탄생한 거지 스마트폰을 발명한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조상들이 발명해 놓은 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그 혁신 속에 애플이 탄생한 거고 아이패드가 탄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발명의 시대가 아니라 혁신의 시대예요.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거 다 하지 마.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거꾸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해. 왜 속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IBM 아시죠, 어머니들? IBM이요. 사실은 지금 뭐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 뭐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밀려서 지금은 저기 밑에라고 있기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2011년에 100년이 됐고요. 지금 한 109년 정도 됐나? 108년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띵크패드라고 써있죠. IBM이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띵크하라는 거. 바로 띵크에 있습니다. 제가 이 IBM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고 하는 이 창업주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보물 주워다 파는 그런 세일즈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세티알이라고 하는 다 망해가는 회사에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요. 그쪽에서 스카웃을 한 건지 입사를 한 건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티알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 망해가는 회사인데